어, 음, 저번 시간에 우리 살펴봤던 게 나이키스트 다이어그램하고 나이키스트 다이어그램 가지고 이제 스테빌리티 판별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뭐지? 어? 예, 음. 나이키스트 다이어그램 그리고서 이제 스테빌리티 확인해보는 이제 그런 것들을 살펴봤는데, 그 이야기 좀 더 하고 이제 마무리 지을게요. 간단하게 결과만 요약해보면, 우리 이제 뭐 원리부터 시작을 해서 쭉 살펴봤는데, 결과는 결과를 어떻게 유도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재밌으니까. 결과는 결국 이 나이키스 다이어그램을 어, 지금 여기 한가운데 보이는 것처럼 분홍색 길을 따라서 1번, 2번, 3번, 그러니까 오른쪽 그 반면을 복수평면의 반쪽을 다 포함하도록 이렇게 쭉 길을 따라서 분홍색 길을 쭉 따라가면서 GS를 이벨리에이트하고 그놈을 이제 복수평면에 찍으면 그게 이제 나이키스 다이어그램이잖아요. 그걸 다 그렸을 때 그 나이키스 다이어그램이 마이너스 1을 몇 번 감싸느냐, 맨 마지막에 적혀있는 이야기죠. 마이너스 1을 그 나이키스 다이어그램 몇 번 감싸느냐를 세서 시계 방향으로 몇 번 감싸느냐를 세서 이제 n이라고 하고, 그러면 그 n을 세기만 하면 그 n에다가 그 오픈 루프 렌트의 폴의 개수, 그 언스테이블한 폴의 개수를 더하기만 하면 이 g는 얘를 클로즈 룹을 닫았을 때의 언스테이블한 폴의 개수, 그 언스테이블한 폴의 클로즈 룹을 닫았을 때 언스테이블한 폴의 개수를 이렇게 n하고 p의 합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하는 이야기였죠. 그래서 우리가 n하고 p하고 g 사이에 이제 이런 관계가 있는데,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n은 나이키스 다이어그램 그려서 이제 세보면 되는 거고, p는 오픈 루프 센터 아니까 그냥 언스테이블한 폴의 개수 그냥 정해져 있는 거고, 그럼 그림만 그려서 몇 번 감나만 세면 이 시스템이 스테이블할지 언스테이블할지 이런 걸 알 수 있다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지금 두 가지 플랜트에 대해서 마지막에 이제 살펴봤는데, 지금 여기 위에 적혀 있는 스테이블한 폴이 두 개 있는 시스템, 그놈 이 오픈 플랜트가 주어져 있고, 지금 궁금한 거는 얘를 주변에 이제 유니티 피드백, 네거티브 피드백을 닫으면 시스템이 스테이블할까 언스테이블할까에 대해서 궁금한 거고, 그걸 이제 나이키 스테빌리티 크라이테리아 사용해서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디 플롯 이렇게 그려봤고, 요 놈을 나이키 플롯으로 옮겨보면 여기 있는 것처럼 이 분홍색 반원을 따라서 이렇게 쭉 그림을 그려볼 거고, 그려보면 이제 이렇게 얻어진 거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얘가 이제 마이너스 1을 한 번도 안 감싸니까 오픈 루프 렌트에 언스테이블한 폴 없었고, 마이너스 1을 한 번도 안 감쌌으니까 이제 n은 0이고, 그래서 g는 클로즈를 닫았을 때 언스테이블한 폴의 개수는 0 더하기 0에서 0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 했었죠. 그다음에 좀 더 복잡한 이야기 했었는데요. 얘를 보면 얘는 언스테이블한 폴이 스테이블한 폴이 두 개 있고, 그 마지널한 원점의 폴이 하나가 더 있어서 이 경우에는 뭐가 좀 어려웠냐면, 나이키스트 플롯 그리는 건 어렵지 않았지만 이 나이키스트 보디 플롯 그리는 건 어렵지 않았지만 나이키스트 플롯을 그리려면 이제 오른쪽 반면을 전부 다 포함하도록 이 퇴곡선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그 퇴곡선 아까처럼 했던 아까 시스템 같은 경우는 폴이 이 허수축상에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허수축을 다 지나게 이렇게 쭉 닫아버리면 되었는데, 지금 그렇지 않죠. 그래서 얘를
살짝 돌아가도록 아주 무한소의 반원을 갖는 원을 이렇게 그려서 이제 폐곡선을 완성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관심 있는 것은 지금 이 파란색 폐곡선 안에 언스테이블 폴 지금 하나 오픈 루프 시스템 언스테이블 폴 하나도 없죠. 왜냐하면 요거 하나를 피하도록 이렇게 그렸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요 파란색 폐곡선 안에 클로즈 룹을 닫았을 때 요 파란색 폐곡선 안에 언스테이블한 폴이 하나도 없다고 하면 클로즈 시스템이 스테이블하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 파란색 폐곡선을 따라서 나이키스 플롯을 만들어 보면 됩니다. 그래서 1번 길, 2번 길, 그리고 3번 길, 그리고 아주 작은 반원으로 구성된 4번 길 이렇게 이제 구성을 했고요. 거기에서 지금 1번 길을 따라서 가는 여기 원점에서 이제 원점 바로 위에서부터 이제 무한대까지 올라가는 길을 따라 쭉 그려보면 그냥 보디 플롯을 복수 평면으로 옮겨 놓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살펴보면 처음에 주파수가 아주 낮을 때는 위상이 마이너스 90이고 크기는 무한대인 상태였고, 그렇다면 위상이 90이고 위상이 마이너스 90이고 크기가 무한대면 이쪽 어디에서 이제 시작된다는 그런 이야기였죠. 이쪽 어디에서 저쪽 멀리에서부터 이 방향에서 쭉 다가오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오메가가 커질수록 위상은 마이너스 180도를 지나서 마이너스 270도로 들어가고 크기는 0으로 떨어지고, 그러니까 쭉 지나오다가 위상이 마이너스 180도라는 건 이쪽 방향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크기는 점점 줄어들고, 그리고 결국에 무한대로 갔을 때는 크기는 0으로 가고 위상은 마이너스 270이니까 마이너스 270은 이 원점 기준으로 바로 위에 있는 이 방향인 거잖아요. 여기에서부터 마이너스 90, 이쪽이 0도, 이쪽이 마이너스 90도, 이쪽이 마이너스 180도, 이쪽이 마이너스 270도니까. 그래서 1번 길을 따르면 이제 이런 길, 이런 이제 나이키스 다이어그램이 얻어진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었고, 그다음에 2번은 저 무한대의 반원. 결국 그 S가 굉장히 크다는 이야기니까 다 분모에다가 굉장히 큰 거에 세제곱 해버리면 0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겠지만 이 2번 길을 통해서는 그냥 이 원점에 계속 머무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3번 길은 1번 길을 그냥 위아래 뒤집은 거죠. 이제 그 1번 길을 순서를 뒤집은 거. 순서를 뒤집는 게 아니라 이제 이 그 순서를 뒤집고 복소평면으로 이제 위로 이렇게 반 접힌 이런 형태가 됐죠. 그래서 3번이 이렇게 구해지고, 그다음에 이제 4번이 이제 아까 살펴보지 않았던 좀 어려운 이야기였는데, 여기 보면 이 4번을 따라서 내가 이렇게 쭉 돌아갈 때, S가 이렇게 돌아갈 때 다른 폴들에 대해서는 별로가 아니라 변하는 각도가 없잖아요. 원점이 바짝 붙어서 이렇게 돌고 있으니까. 다른 폴이나 제로에 대해서는 변하는 각도가 없고, 요놈의 원점에 있는 폴에 대한 각도만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근데 내가 S가 요놈 그 원점에 있는 폴에서 S를 바라본 각도가 지금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반시계 방향으로 180도로 돌아가니까. 근데 그 각도는 내 GS의 각도에 이제 마이너스가 붙어서 컨트리뷰션 폴이니까. 그러니까 GS의 각도는 시계 방향으로 180도를 돌겠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때는 뭐 이렇게 따로 그어서 찍어서 한번 살펴봤었는데 그렇게 살펴봐도 되겠고, 요 폴 기준으로 이렇게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돌았으면 S가 그렇게 돌았으면 GS는 뭐 부호가 뒤집혀서 시계 방향으로 180도 이렇게 돌겠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4번 길을 따라서 돌면 이제 여기에 있는 지금 오른쪽에 무한대 반경으로 이렇게 길이 또 얻어지게 되죠. 그리고 여기에서 어떤 걸 살펴봐야 됐냐면, 이제 얘가 나이키스 다이어그램인데 요 놈이 지금 마이너스 1을 감쌌는지 안 감쌌는지가 제일 궁금한 거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을,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요 나이키스 다이어그램이
180도를 여기에 어디에서 지나는데 이때 180도를 지날 때 매그니튜드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게 이제 가장 궁금하죠. 이 그림 살펴보면 180도를 여기 180도를 여기 어디서 지나잖아요. 이 오메가가 몇 레디안 퍼 세컨이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 자리가 1이고 이 자리가 5고 위상이 180도가 되는 오메가가 뭔지 알아야 걔를 쭉 올렸을 때 이 크기를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크기가 아까 내가 찾고자 했던 이 크기가 되는 거죠. 이놈의 원점에서부터의 거리. 걔를 어떻게 찾을까요? 지금 보면 이 위상은 GS의 위상 여기 찍혀 있는 GS의 위상은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내가 지금 오메가가 여기 있다고 칩시다. J 오메가가 여기 있다고 치면 위상은 어떻게 계산되냐면 이 세 폴에서 얘를 바라본 각도를 다 더해서 도를 전체 뒤집어 버리면 그게 위상이었죠. 그러면 얘는 90도고 여기에서 바라본 각도가 뭐 있을 거고 여기서 바라본 각도가 이렇게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바라본 각도 원점에 있는 폴에서 바라본 각도 마이너스 90이니까 파이1하고 파이2하고 더해서 90도가 되면 그렇죠? 이 둘이 더해서 90도가 되는 J 오메가가 되면 거기에서 GS의 위상은 180도 마이너스 180도가 되겠지. 이거 언제 이렇게 될까요? 오메가가 언제? 생각해보면 여기 지금 직각삼각형이 두 개 있는데 이 삼각형하고 이 큰 삼각형하고 이 뭐라 하죠? 네. 닮았으면 요 놈이 이제 파이2가 돼서 파이1 파이2 더하면 90도가 되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닮았다고 하면 요 놈이 파이2랑 같아지니까. 그러면 닮았을 때 언제죠? 닮았으면 여기가 이 길이가 1이고 여기가 얼마고 1대 뭐시기가 1대 오메가가 오메가 대 5가 되는 거죠. 루트 5죠. 루트 5면 요 탄젠트 루트 5고 요 탄젠트 루트 5고 해가지고 그래서 위상이 180도 되는 자리는 여기가 루트 5 레디안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 루트 5에서 루트 5 레디안 퍼 세컨에서 그냥 이밸류에이트 해버리면 되는 거죠. 이거 계산해 보면 S에다가 루트 5 J를 넣어서 매그니튜드 계산하면 되니까 위에는 15고 위에다가 그래서 매그니튜드 계산해 보면 위에는 15 아래는 S에다가 지금 루트 5 그리고 S 더하기 1 더하기 루트 5 J의 매그니튜드는 1 더하기 루트 5 J 루트 6이죠. 루트 6. 그다음에 요놈의 마지막 거 5 더하기 루트 5 J의 매그니튜드는 5, 25 더하기 5 루트 30. 그럼 이건 뭐예요? 이게 아래가 그냥 30 돼버리고 그러니까 2분의 1. 그렇죠? 그래서 매그니튜드는 그러니까 위상이 180도 될 때 매그니튜드는 2분의 1이다. 0.5 정확하게 0.5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요 길이가 0.5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0.5 이렇게 써놨죠. 그러면 이제 그 그러면 이제 n은 이 나이키스 다이어그램이 마이너스 1을 몇 번 감싸느냐? 한 번도 안 감쌌어요. 마이너스 1 밖에서만 당겼더니 돌았으니까 한 번도 안 감쌌어요. n은 0. 그리고 p는 오픈 플랜트의 언스테이블한 폴의 개수. 얘가 지금 애매한데 지금 제가 표현을 언스테이블한 오픈 플랜트의 언스테이블한 폴의 개수라고 간략하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내 폐곡선 안에 들어있는 오픈 플랜트의 폴의 개수. 없죠. 여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N0이고 P0이고 해서 G 클로즈룩을 닫아도 클로즈룩을 닫아도 언스테이블한 폴이 없겠다 하고 알 수가 있죠. 얘를 다시 제가 또 다른 방법으로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복소 평면에서 여기 폴이 있고 또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이런 시스템이었는데 제가 패곡선을 만드는데 아까는 이렇게 쭉 올리고 무한대에서 반원을 그리고 1번, 2번 그리고 3번 길을 따르고 아까는 얘를 오른쪽으로 싹 돌아가지고 이 아주 작은 반원을 폴을 싹 오른쪽으로 돌아서 패곡선을 닫았는데 지금 이쪽으로 한번 닫아. 4번을 이렇게. 그래서 제가 지금 정의한 패곡선은 원점에 있는 폴을 감싸도록 이렇게 왼쪽으로 싹 돌아서 패곡선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때 P는 뭐예요? P는 위에서는 여기에서는 P가 0이었고 제가 새로 만든 패곡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P는 이 패곡선 안에 있는 언스테이블한 폴의 개수, 언스테이블한 이 패곡선 안에 있는 오픈 플랜트의 폴의 개수 이 한 개죠. 한 개. 그럼 나이키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나이키스 다이어그램 그려볼게요. 다시 이 지금 요 위에다가 겹쳐서 제가 그려보겠습니다. 지금 파란색은 요 위에 파란 패곡선에 대해서 그린 거고 원점포를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지금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죠? 요 원점 포를 돌아가는 얘만 다르게 제가 기술한 거예요. 그렇게 패곡선을 만들었더니 그러면 1번, 2번, 3번에 대한 나이키스 다이어그램은 똑같겠죠? 똑같은 길을 따라서 똑같은 오픈 트랜스포 펑션 나이키스 다이어그램 그린 거니까 여기다 겹쳐보면 1번 길을 따라서는 이제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2번은 뭐 원점에 머물러 있고 3번은 이렇게 이제 또 똑같이 올라가고 그러면 4번에 대해서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4번만 왜냐하면 4번만 다른 방향으로 돌았으니까 지금 이 파란색 그림에서 4번이 왜 시계 방향으로 돌았냐면 여기 살펴보면 이 S가 4번을 반시계 방향으로 반바퀴 돌았으니까 GS는 시계 방향으로 반바퀴 돌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새 길에서는 4번 길에서는 S가 시계 방향으로 반바퀴를 돌았으니까 GS는 반대로 반시계 방향으로 반바퀴를 돌 거예요. 그래서 4번 길이 여기에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지금 여기 이 분홍색 새롭게 정의한 이 분홍색 패곡선을 따라서 나이키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여기 있는 것처럼 분홍색 그림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아까 이 분홍색 다이어그램 요 패곡선 안에 폴이 하나 있었고 오픈 폴이 하나 있었고 지금 새롭게 만들어진 그 길을 따라서 만들어진 나이키스 다이어그램이 마이너스 1을 몇 번 감싸나요? 몇 번 감싸요? 시계 방향으로 몇 번 감싸요? 다 여기서부터 볼게요. 쭉 하면 마이너스 1 밖에서 쭉 놀았고 여기서부터 쭉 반대로 이렇게 돌았으니까 결국 이 오른쪽 조그만 조각은 기여하는 게 없고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마이너스 1을 한 바퀴 돌았구나 이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N은 시계 방향으로 도는 걸 이제 시계 방향으로 몇 번 돌았냐가 N이니까 N은
반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돌아서 이게 마이너스 1이 돼요. 그러면 요 분홍색 길을 따라서 정의한 나이키스 다이어그램을 활용해서 스테빌리티 크라이테리아 생각해 보면 n 더하기 p, n은 마이너스 1이고 p는 플러스 1이고 해서 0. 그래서 이 시스템을 클로즈 룹을 닫아도 스테이블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지금 파란 거랑 분홍색 결과랑 같은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려고 한 거예요. 이거 왜 이걸 지금 파란색 길, 분홍색 길 왜 만들었냐면 최초의 질문은 이 시스템을 GS를 이렇게 클로즈 룹을 닫았을 때 내가 뒷피드백해서 클로즈 룹을 닫았을 때 이 클로즈 룹이 스테이블 할까? 클로즈 룹에 언스테이블 폴이 몇 개 있을지를 물어본 거였고 그 같은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이 폐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이제 만들어 본 거고 두 번째는 그래가지고 이제 요 길에 대해서 나이키 안정도 조건을 살펴본 거고 두 번째는 그 길만 살짝 바꿔서 이렇게 해서 살펴봤더니 폐곡선 안에 한 개 그리고 나이키 다이어그램은 마이너스 1을 시계 방향으로 마이너스 한 번 돌아가니까 결국 결과는 똑같아야 되겠죠. 같은 질문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하려고 하니까 분석 방법을 살짝 약간 다르게 이제 살펴보니까 그러니까 폐곡선은 어떻게 잡든지 관계가 없는데 그 정의를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이제 어떻게 잡든지 이제 똑같은 결과를 얻는 게 당연하겠지. 이렇게 이제 나이키 다이어그램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그 나이키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어떤 분석을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겠고 또 하나 우리가 보디 플롯을 가지고서 개인 마진, 페이지 마진 이런 것들 이제 살펴본 이야기가 저기 있는데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이렇게 나이키 플롯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여기가 0.5였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개인 마진이 뭐라 했어요? 개인 마진이 이 오픈룸 플랜트를 몇 배 키워도 이 시스템이 스테이블할까? 그 한계치가 그 몇 배 키운 그 개인이 이제 몇 배 키운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이 나이키스 다이어그램은 그때도 살펴봤지만 얘를 만약에 원래 요놈의 나이키스 다이어그램이 원래 플랜트가 이렇게 생긴 애였고 여기다가 만약에 10을 곱한 애를 나이키스 다이어그램을 그린다고 하면 어떻게 됐냐면 똑같은 그림이 원점 기준으로 10배 확대된 그런 그림이 되겠죠. 0.1을 곱한 걸 그린다면 10분의 1로 축소된 그런 그림이 될 겁니다.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여기가 지금 0.5를 지나고 있잖아요. 이 자리가 0.5잖아요. 얘가 원점을 지난 게 0.5. 그러면 얘를 몇 배 키우면 이 시스템이 지금 이 나이키 다이어그램이 마이너스를 한 번도 안 감쌌는데 몇 배 더 키우면 마이너스를 감싸게 되겠나. 두 배보다 좀 더 키우면 마이너스 1을 감싸게 되겠죠. 몇 번 감쌀까요? 두 배 키운다고 하면 마이너스 1이 이제 더 이상 여기 있는 게 아니고 만약에 2.5배쯤 키우면 마이너스 1이 이 안에 어디 들어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몇 번 감싸죠?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한 번 감싸고 또 저쪽 무한대 반원을 통해서 또 한 번 감싸고. 그래서 개인이 2를 넘어가는 순간 마이너스 1을 한 번도 안 감싸던 애가 두 번 이제 감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스템의 개인 마진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원래 나이키스 다이어그램이 180도에서 원점을 어디를 지나느냐 이 크기니까 여기가 이제 0.5. 그러니까 요 길이 지금 분홍색으로 그은 원래 나이키스 다이어그램이 원점을 지나는 요 길이의 역수만큼 키우면 그렇죠. 역수만큼 키우면 이제 얘를 싹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마이너스를 감싸게 되겠죠. 예를 들어 얘가 0.5가 아니라 0.1이더라. 그러면 10배 키우면 마이너스 1을 감쌀 거잖아요. 그래서 요 길이가 나이키스 다이어그램에서 요 길이가 개인 마진의 역수가 된다는 분홍색의 길이. 그래서 그러면 개인 마진이 큰 건 뭐예요? 마이너스 1에서 더 많이 떨어져 있으면 떨어져 있을수록 개인 마진이 크다는 거죠. 많이 뻥튀기 시켜도 이 시스템은 안정하다. 그리고 페이지 마진은 여기서 페이지 마진은 어떻게 돼요? 페이지 마진은 요 놈에서 페이지가 틀어졌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요 1번 길을 따라서 만들었던 요 나이키스 궤적에 예를 들어서 각도가 10도 딜레이가 되어 있다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요 그림이 그냥 10도 이렇게 회전하는 그런 모양이 되겠죠. 10도씩 다 딜레이가 있다고 하면 10도씩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하는 그런 그림이 되겠죠. 왜 이렇게? 그러면 10도 딜레이 되면 마이너스 1에 점점 더 가까워지죠. 마이너스 1에 가면 마이너스 1을 닫게 되면 하여튼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이 커져도 마이너스 1로 가까이 갈 수가 있고 그 한계치를 이제 개인 마진이라 하는 거고 이 나이키스 다이어그램이 개인 커지지 않고 회전을 이렇게 해서도 마이너스 1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지금 우리가 보디 플롯에서 개인이 1일 때 페이지가 몇 분인지 뭐 이걸 살펴본 거랑 비슷한 거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페이지 마진은 뭐냐면 이 나이키스 다이어그램이 요 반지름 1인 요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요 반원을 이렇게 쭉 살펴놓고 거기서 만나는 요 각도 요 각도 요 각도가 바로 페이지 마진이겠죠. 왜냐하면 얘를 요 파란색 피스 조각을 궤적을 PM 각도만큼 싹 돌리면 얘가 크기 1인 얘가 마이너스 1에 가서 들러붙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안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나이키스 다이어그램 안에서 개인 마진과 페이지 마진 둘 다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 보디 플롯보다 더 명확하고 깔끔하죠. 한 그림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 또 하나 이 얘를 사실 우리가 개인 따로 페이지 따로 이제 마이너스 1에서 얼마나 멀어져 있느냐 마이너스 1이 내 GS가 마이너스 1이 되면 하여튼 안 좋은 건데 우리가 보디 플롯에는 개인이 따로 페이지가 따로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각각에 대해서 마이너스 1에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살펴본 게 이제 개인 마진, 페이지 마진 거잖아요. 근데 이 그림에서는 한 번에 다 보이니까 사실 개인 마진, 페이지 마진이 보디 플롯을 기준으로 딱 깔끔하게 따로따로 정의가 되는 것이지 실제로는 여기서는 더 나은 방법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1에 얼마나 가까우냐니까 이 그림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 여기가 뭐 요 궤적의 수직으로 딱 이렇게 그렇죠? 딱 길을 내리면
요 거리가 마이너스 1에서 내가 가장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자리잖아요. 얘가 요걸 제가 다른 말로 쓰겠습니다. VM입니다. 이 VM은 이거 벡터 마진이라고 부르는데, 이 벡터 마진은 개인 마진, 페이지 마진하고 전혀 상관없이 벡터 마진이 작으면 무조건 위험한 거고 마이너스를 가까운 거고, 얘가 멀면 페이지 방향으로도 꽤 많이 돌아와야 되고 그 개인 방향으로도 꽤 많이 돌아와야 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보다 이 벡터 마진 하나 가지고서 요 그냥 숫자 하나잖아요. 그 숫자 하나로 이 안정도를 더 정의할 수도 있죠. 사실 그게 더 깔끔하고 더 명확한데 그렇게 많이 쓰이는 방법은 사실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사용을 하기도 하는데 가장 이 제어 업계에서 표준이라고 하면 개인 마진과 페이지 마진을 가지고 이제 시스템의 안정도를, 시스템이 얼마나 강한지 살펴보는 것이 되겠고, 근데 페이지 마진 예를 들어서 나이키 그 페이지 마진하고 개인 마진 둘 중에 하나만 크다고 해서는 이게 그렇게 이 좋은 뭐라고 볼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마이너스 1이 여기 붙어 있고 내 나이키스 다이어그램이 멀리에서 이 방향에서 쭉 접근을 해서 이렇게 들어갔다. 뭐 그러면 이제 반대로도 대칭이 되어서 뭐 이렇게 돼서 쭉 닫혔다.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1을 한 번도 안 감쌌잖아요. 얘는. 그리고 이 개인 마진 뭐죠? 원점으로 들어갔으니까 개인 마진 무한대. 얘를 아무리 키워도 마이너스 1 감싸요. 개인 방향으로 아무리 키워도 마이너스 1을 안 감싸요. 그렇지만 페이지 방향으로 살짝만 틀어져도 감쌀 수가 있죠. 그래서 개인 마진, 페이지 마진 이걸로는 하나만 가지고서는 이 시스템이 이 인스테빌리티에서 얼마나 먼지, 얼마나 강인한지를 얘기할 수가 없어요. 개인 마진, 페이지는 두 가지를 항상 동시에 둘 다 어느 정도 확보가 되도록. 개인 마진은 이거랑 반대로 페이지 마진은 굉장히 큰데 개인 마진은 없는 그런 플랜트는 어디 있을까요? 나이키 다이어그램 살펴보면 마이너스 1이 여기 있을 때 페이지 마진은 굉장히 크고 개인 마진은 아주 작은 게. 나이키 다이어그램이 만약에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이렇게 잡힌다고 하면 이 페이지 아무리 돌려도 그러니까 얘가 크기가 이 나이키 다이어그램이 크기가 1을 넘지 않는 그림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일단 제가 1을 넘게 그렸는데 얘를 더 줄여서 그러면 얘는 페이지 아무리 돌려도 마이너스 1을 못 만나고 개인은 지금 마이너스 1에 붙어 있으니까 살짝만 키워도 이제 마이너스를 감싸게 되죠. 이런 경우는 페이지 마진은 무한대지만 개인 마진이 없는. 그래서 둘 다를 이제 이 시스템이 클로즈 시스템이 얼마나 안정한지 분석을 하는데 이 개인 마진, 페이지 마진 둘 다가 굉장히 중요한 파라미터가 되는 것이고, 그것보다 더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아까 개인 마진, 페이지 마진이 이제 산업계에서 표준으로 사용이 되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고전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고전 컨트롤, 클래시컬 컨트롤 테크닉들을 사용을 한 분석에서는 이제 표준이 되고 지금 이 벡터 마진이라고 하는 것은 산업체에서 그렇게 많이 쓰이진 않는데 클래시컬한 거 말고 최근에 많이 연구되는 더 굉장히 이거 우리 공부한 것보다 더 어려운 뭔가 수학을 사용을 해서 이제 제어를 하는 그런 방법도 많거든요.
우리 수업에서 다루지는 않지만 현재 이 제어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것보다는 이제 그쪽 연구를 하죠. 뭐 최적 제어라든지 이런데 아니면 강인성, 이 제어 시스템의 강인성을 가장 높이기 위한 가장 높일 수 있는 제어기는 무엇인지. 그러니까 강인성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최고로 강인한 클로즈룹 시스템을 만드는 그런 이제 뭐 분야 강인 제어 뭐 이런 연구 분야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데서는 지금 우리 분석한 방법들 말고 이런 설계 방법들 말고 그냥 수학 문제를 풀어서 제어기가 설계되고 수학 문제를 풀어서 안정도가 분석이 되고 뭐 이런 성능이 분석이 되고 이런 분야인데 거기에서는 주로 벡터 마진이 사용이 되어서 이 시스템이 얼마나 안정한지 이렇게 수학 문제를 풀려면 여러 가지를 같이 고려하는 문제는 좀 다루기가 어렵고 수학 문제로 더 복잡하고 이 두 성능 지수 개인 마진, 페이지 마진들을 하나로 표현할 수 있는 어떤 문제로 바꿔줘야지 수학 문제로 다루기가 쉬워서 벡터 마진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지는 않지만 다른 제어 연구 분야에서는 더 많이 사용이 되는 그런 분야도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벡터 마진 다시 얘기하면 1과 GS와 G에 J오메가를 넣은 것들이 이 파란색 궤적이잖아요. 궤적과 마이너스 1과의 거리. 다시 얘기하면 마이너스 1을 뺀 거니까 1 더하기 GS의 거리. 다시 써보면 1 더하기 GS의 절대값의 최소값. 이 값을 최소로 만드는 오메가를 집어넣어서 이제 이밸류를 한 이 거리로 명확하게 이렇게 정리되겠죠. 그게 이제 바로 이 벡터 마진이 되니까. 그럼 여기에서 벌써 이제 어떤 얘는 어떤 이 전달 함수에 j 오메가 들어간 분수분의 분수의 함수인 거고 어떤 복소 함수의 매그니튜드를 최소화하는 어떤 오메가를 잡고 하여튼 이런 그런 이제 수학 문제를 풀어서 이제 우리 공부하고 있지 않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음에 또 제어 공부를 하게 되면 학교에서는 거의 다루는 데가 없고 대학원에서 제어 공부를 하게 되면 이제 이런 수학 문제를 최소화하도록 뭔가 개인을 만들고 뭐 이런 공부를 하시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어, 그래서 오늘 얘기 드리려고 했던 게 이제 요 정도가 이제 전부이고요. 그래서 수업은 이제 이번 학기 수업 내용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거 다시 이야기하면 나이키스트 스테빌리티 조건을 분석하는데 항상 뭐 정해진 컨투어 이 퇴곡선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나름대로 계산하기 편하게 분석하기 편하게 이 원점에 있는 애를 오른쪽으로 돌아가든지 왼쪽으로 돌아가든지 이렇게 잡아도 아무 문제가 없고 중요한 점은 이 내가 그 퇴곡선 안에 어, 퇴곡선 안에 그 가능한 한 이 오른쪽 복소 평면을 다 포함하도록 그렇게 잡아주면 문제가 없지. 다 포함하고 그리고 내 폐곡선 내가 정한 거니까 그 폐곡선 안에 오픈룹 언세이브 폴이 몇 개 있는지 그것만 확인할 수 있도록 잡으면 문제가 없겠죠. 예를 들어서 이 폐곡선을 요 4번을 이렇게 잡지 말고 3번까지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돌아가도록 뭔가 잡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잡으면 폴 오픈 언스테이블 폴은 이제 두 개가 안에 들어와 있는 거고. 근데 이게 힘들겠죠. 요 길을 따라서 나이키스트로 그리기가. 왜냐하면 이쪽을 따라서는 이제 보디 플롯에 다 있고 얘는 무한 대 무한 소니까 뭐 극한 상황에서 회전 방향만 생각하면 되고 이런데 여기를 따라서 나이키스트 플롯을 그리겠다 보면 이제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이런 폐곡선은 잘 안 쓰이는 폐곡선이죠. 하여튼 그래가지고 나이키스트
안정도 분석할 수 있고 거기에서 우리 보디플롯에서 살펴봤던 안정 여유들 개인 마진, 페이지 마진. 그리고 저희가 그때 뭐라고 했죠? 항공 무인 자동 조종되는 비행 시스템에 대해서는 보통 개인 마진은 6dB, 페이지 마진 30도 이 정도를 설계 규격으로 잡는다고 했는데요. 이제 그런 그 규격들 왜 항상 그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지 어떤 경우에는 개인 마진이 아무리 커도 페이지 마진이 바로 간당간당해서 이제 언색을 하기 직전인 애도 있고 반대인 경우도 있고 그런 예들을 좀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고 그래서 항상 개인 마진, 페이지 마진 두 달을 가지고 다녀야 된다. 그 두 달을 내 시스템, 내 제어기가 얼마나 잘 동작할지를 설득을 하려면 그 둘을 항상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니면 좀 어렵긴 하지만 벡터 마진으로 정의된 것들을 사용을 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은 이 벡터 마진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들 나중에 더 제어 공부를 하게 되면 만나게 될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내용은 여기서 끝내도 될 것 같고 근데 우리 수업에서 다룬 거 보면 다시 한번 제목만 살펴보면 처음에는 뭘 했냐면 동역학 시스템을 모델링하는 방법을 살펴봤고 모델링 한 다음에는 걔를 뭐 트랜스포 펑션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상태 공간 변수, 그러니까 스테이트 베리어블 활용해서 표현하기도 하고 걔를 뭐 임펄스 리스폰스로 표현을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 있었죠. 트랜스포 펑션이 뭐였죠? 트랜스포 펑션을 라플라스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하면 트랜스포 펑션이 뭐였냐면 내 동역학 시스템 동역 미분 방정식을 라플라스 트랜스폼 해놓은 게 입력된 출력을 라플라스 트랜스폼 해놓은 게 트랜스포 펑션이었고 걔를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 하면 임펄스 리스폰스가 나왔고 이런 관계들은 우리 초창기에 공부했던 것들인데 그런 것들 좀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분석을 하고 모델링을 하고 표현을 하고 분석을 하고 분석은 왜 하냐면 얘가 어떻게 움직일지 어떻게 기동할 줄 알아야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꿀 거야. 그런 거. 어떻게 해야 여자친구가 생기는지 알아야 내 여자친구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알 거야. 하여튼 그런 분석이었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내가 시스템을 내 원하는 대로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어떻게 바꾸면 내 시스템이 어떻게 바꾸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살펴봤죠. 가장 핵심적인 것은 클로즈룹을 딱 닫았을 때 그걸 닫음으로 해서 이 시스템 분석의 가장 중요한 홀의 위치가 이제 이동을 하더라 하는 거였고 내 모든 제어 우리가 이후에 배웠던 모든 제어는 다 클로즈룹을 어떻게 닫느냐에 따라서 루프를 닫으면서 개인을 어떻게 쓰고 어떤 뭐 이중 구조의 루프를 닫느냐 그렇게 닫았을 때 클로즈룹 플랜트가 어떻게 바뀔지 이런 것들 이제 주로 살펴보면서 내 시스템 마음에 안 드는 폴을 원하는 위치로 이제 옮기려고 했던 얘기들이 있었고 그걸 제가 정해진 뭐 몇 가지 루프 2개 닫아서 뭐 PD 제어해서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지만 그걸 이제 좀 더 체계적으로 분석을 하기 위해서 루프 하나짜리 놓고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했던 이야기들이 루트 로커스, 보디 플롯, 이제 오늘 마이키스 플롯까지 이 세 가지는 다 뭐였냐면 오픈 루프 플랜트 GA를 넣고 걔에다가 개인을 곱하든지 뭘 하든지 해서 그 유니티 피드백, 네거티브 유니티 피드백을 받았을 때 클로즈 루프 폴이 어디가 있을지, 클로즈 루프 시스템이 어떻게 될지 하는 걸 이제 분석하려고 했던 거죠. 세 방법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셋 다 오픈 루프 플랜트에 대해서 루트 로커스를 그리고 오픈 루프 플랜트에 대해서 보디 플롯을 그려보고 오픈 루프 플랜트에 대해서 나이키스 플롯을 그리면 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 루트 로커스에서는 오픈 루프 플랜트에 대해서 루트 로커스를 그리면 그 플랜트를 기준으로 클로즈 룹을 닫는데 클로즈 룹에 개인 K를 곱해서 닫으면 폴들이 쭉 바뀔 텐데 클로즈 룹 폴들이 바뀔 텐데 그 클로즈 룹 폴들이 어떻게 이동을 하는지 그게 이제 루트 로커스를 통해서 살펴봤던 것이고 보디 플롯에서는 어때요?
오픈룩 플랜트에 대해서 보디 플롯을 그리면 그걸로 알 수 있는 건 뭐였냐면 내가 그 오픈룩 플랜트를 유니티 피드백 받았을 때 하이 프리퀀시 특성이 어떨지, 그러니까 노이즈, 뭐 센서 노이즈에 대해서 강인할지, 디스터번스에 대해서는 잘 이겨낼지, 그리고 또 뭐였죠? 레퍼런스 커맨드들은 잘 따라갈지, 그런 성능들을 클로즈 룹의 그런 성능들을 오픈룩 보디 플롯에 대해 가지고서 확인할 수 있었던 거죠. 거기에다 한 가지 더 굉장히 중요한 정보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이 오픈룩 플랜트의 보디 플롯을 그리면 걔를 클로즈룩 닫았을 때 얼마나 강인할지, 오픈룩 플랜트에 개인 오차가 얼마나 있을 때도 이 내 클로즈룩 시스템은 스테이블할지 안정도가 유지될지, 아니면 내 오픈룩 플랜트에 페이지 오차가 있더라도 이 시스템이 괜찮을지, 이런 것들을 보디 플롯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던 거죠. 나이키스 플롯 사실 보디 플롯에서 확인하는 거랑 비슷했죠. 비슷한데 걔도 오픈룩 플랜트에 대한 보디 플롯과 이런 몇 가지 꼼수들, 뭐 오른쪽으로 살짝 돌아오고 왼쪽으로 돌아오고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폐곡선을 만들고, 오른쪽 언스테이블한 영역을 다 포함하도록 폐곡선을 만들고, 걔를 그 폐곡선 안에 오픈룩 폴이 몇 개 있는지 살펴보고, 그 폐곡선을 따라서 나이키 다이어그램을 그렸을 때 마이너스 1을 몇 번 맞췄는지 그거 살펴보면, 그거 가지고서 이 클로즈룹 시스템이 스테이블할지 아닐지 이런 것들 이제 답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한 학기 수업을 지금 한 5분도 안 돼서 요약을 다 한 것 같은데, 하여튼 중요한 내용들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본 것이고, 여기에서 이제 더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게 되면 이 지금 우리 공부한 거 요거는 실제로 지금 어떤 뭐 비행 시스템이든지 아니면 자동차 아니면 기계 제어 시스템들, 뭐 공정 제어 시스템들 이런 데에서 실제로 굴러가는 제어 시스템들 대부분 이런 방법과 분석 방법들을 통해서 설계가 됩니다. 한 8, 90% 정도. 그래서 굉장히 쓸모있는 방법들. 지금 우리 한 학기 동안에 여러분들이 이걸 잘 설계하는 걸 공부를 하진 않았어요. 개념적으로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이것들을 설계할 수 있고 분석할 수 있는지를 살펴본 거고, 실제로 거기 가서 일을 하려면 좀 더 세부적인 것들을 공부를 하긴 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 수업에서 다뤘던 것들 다 이해하고 있으면 그 더 실제적인 일을 계산하고 하는데 크게 이제 어렵지 않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수업 첫 시간에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이런 우리 클래시컬 컨트롤 방법들이 실제로도 굉장히 많이 쓰이고, 날아다니는 비행기의 95% 이상은 이런 제어 방법과 분석 방법을 통해서 설계가 되어 있어요. 제어 시스템. 나머지 5%, 뭐 5%나 될까? 제 생각에 한 1, 2%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그 정도는 뭐냐면 이 클래시컬한 방법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내가 설계한 게 굉장히 경험이 많이 필요하고, 제가 그때 투 루프 닫아서 PD 지역을 설계할 때 아래쪽에, 그러니까 D게 있는 아래쪽에 붙이고 P게 있는 위에 붙이고 막 이런 구조를 딱 계속 여러 번 그렸잖아요. 왜 그런 구조를 만들었냐면 제가 PD 지역을 많이 봤어서 그런 거예요. PD 지역을 그런 구조 말고 다른 구조로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설계하면 성능이 우리 했던 거랑 좀 다르기도 하고 좀 안 좋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 클래시컬한 컨트롤은 굉장히 진짜 그 설계자의 경험이 굉장히 많이 중요하고, 그리고 설계자마다 다른 결과를 낼 수도 있죠. 나는 좀 오버슛이 있어도 진동을 빨리 리스폰스가 나오는 게 좋은데, 어떤 애는 나는 흔들리는 게 싫어. 천천히 가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커맨드를 따라가는 게 좋겠다. 이건 설계자마다 뭐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설계를 할 수가 있어서, 하여튼 설계자한테 굉장히 많이 설계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어떻게 보면 내가 설계자라면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 내 결정이 굉장히 중요하게 뭔가 시스템을 바꾸니까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내가 설계자가 아니라 관리자라면 쟤는 잘 못 믿겠는데 내가 좋은 설계자를 뽑아놓은 게 맞나?
옆방에는 옆 팀에는 이것보다 딴 게 좋다는데 걔가 그 말이 맞는 거 아닌가? 내가 잘 모르면 설계자를 100%못 믿으면 좀 어렵죠. 이 사람 다른 결과 나오고 이 사람 다른 결과 나오고 그게 얼마나 그러니까 설계자의 경험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 다른 결과가 실제로 전체 시스템 운영되는데 큰 영향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 경험을 해보면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경험을 안 해본 사람 아니면 잘 모르는데 얘는 잘 못 믿을 거야. 하여튼 이러면 좀 그런 문제들이 그러니까 설계자한테 너무 이제 디펜던트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설계자가 잘 해놨는데 그게 다른 사람이 얘보다 더 잘할 그러니까 더 좋은 설계는 없는지 그러니까 이게 정말 제일 좋은 설계인지 정말 최선의 설계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 많지가 않죠. 해봤더니 잘 됩니다. 대충 시험을 꽤 많이 해봤더니 다른 것보다는 좋은 것 같다. 뭐 이 정도 이야기를 할 수는 있지만 정말 이론적으로 더 이상 이 이상의 성능은 낼 수 없다. 그런 이야기를 성능의 한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런 걸 포기하고 지금까지 잘 쓰고 있는. 그래서 점점 이제 제어 시스템 성능이 이제 점점 높아지고 이제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러려다 보니까 이제 한계 성능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사람들이 가지게 되고 그러려다 보니까 이제 고전자에서는 많이 이제 그런 답을 할 수 없으니 아까 이야기했던 이 제어기 문제를 수학 문제로 기술했거든요. 수학 문제는 답이 딱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학 문제로 어떻게 기술하냐만 서로 통일을 하면 그 다음에는 그냥 컴퓨터하고 이 솔버 하여튼 컴퓨터가 다 풀어주는 이제 그런 거죠. 분석도 수학 문제를 통해서 분석이 돼요. 그래서 꽤 이제 많은 연구가 아직 제가 뭐 한 몇 퍼센트 정도밖에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을 텐데 점점 커질 거예요. 수학 문제를 통해서 이제 제어 문제를 설계하는 방법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한 2, 30년 전부터 연구가 많이 되기 한 3, 40년 전부터 3, 40년 전부터 이제 최적 제어이 아니면 현대 제어이, 강인 제어이 뭐 이런 방법으로 많이 이제 연구가 됐었는데 3, 40년대 사람들은 머리를 써서 수학자들이 머리를 써서 이제 제어 문제를 풀고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이랬는데 그걸 실제로 계산하기는 굉장히 어려웠던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최적의 제어기가 있지만 걔를 실제 내 비행기에 탑재하기는 너무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 돼서 옛날 컴퓨터가 그걸 풀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정체가 이렇게 됐었고요. 최적 제어, 수학을 활용한 제어들이 막 연구가 많이 되다가 굉장히 좋은 제어기들은 이론 논문에는 이론적으로 나왔는데 실제로 적용을 못하고 이제 정체가 됐었죠. 최근에 한 1, 20년 사이에 컴퓨터 성능도 굉장히 좋아지고 그리고 인공지능 그 컴퓨터 성능하고 인공지능 기술하고 굉장히 같이 맞물려서 이렇게 좋아지고 있어요. 성능도 좋아지고 그리고 그 문제를 푸는 알고리즘들도 굉장히 좋아지고 하면서 이제는 그때 연구했던 것들이 실제 비행기나 뭐 제어 시스템에 탑재돼서 이제 사용이 될 수 있는 지경에 이제 이르게 된 거죠. 굉장히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그 펠컨 9, 그 재사용 발사체가 착륙을 하는 그 문제가 예전에는 그렇게 어려웠던 이유가 그 탑재 컴퓨터 안에서 그 최적 제어 문제, 수학 문제를 풀 수가 없었던 거예요. 너무 문제가 큰 문제고 변수가 많고 컴퓨터의 성능은 뻔하고 알고리즘도 예전에 좀 부식이었고 근데 이제 최근에 많이 발전하면서 실제로 그 최적 제어 문제를 온보드 컴퓨터에서 풀면서 이제는 상용 서비스까지 하고 있죠. 그런 연구들이 이제 여기에서 더 이제 고전 제어 충분히 쓸만하지만 더 이제 제어 성능을 높이고 이제 한계 성능을 끌어올리고 이런 쪽의 연구를 하시게 되면 대학원에서 그런 연구들을 하실 수가 있어요. 수학 문제를 통해서 이 문제를 제어 문제를 푸는 것. 그 전에 이제 여기에서 더 갈 때는 다음 학년이 되시면 이제 비행동력학 및 제어 과목이 있을 거고 거기에 이제 우리 여기에서 설계했던 이제 그 제어기 설계 방법 이런 것들을 이제 실제로 비행기 시스템에 대해서 다뤄보고 이제 이런 강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 제어 과목이 두 개였다고 하던데 이제 제어 뭐라더라 자동 제어라는 과목이 있었고 제어기 설계라는 과목이 있었고 두 개가 있었다고 해요. 있었는데 몇 년 전부터 그냥 그게 하나로 합쳐지는 바람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그 두 과목을 한 번에 배우느라고 고생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 그래서 남은 제어 과목은 그게 있을 거고 그리고 이게 만약에 후에 여러분들이 이제 컴퓨터를 사용을 해서 제어를 하고 수학을 사용을 해서 제어하고 이런 걸 하려면 컴퓨터가 이 계산을 얼마나 빨리 잘 효율적으로 할 수 있냐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아마 다음 학기에 3학년에 있는 것 같은 수치 해석 과목들 그런 것들이 이제 컴퓨터를 통해서 컴퓨터한테 계산을 수학 계산을 시키고 이런 것들이니까 그런 것들도 공부하시면 나중에 도움이 될 것이고 그리고 요새 이제 많이 사람들이 공부하는 이제 머신러닝이나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제어 문제랑도 굉장히 가깝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런데도 이어서 공부를 하시면 이제 후에 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제어 설계 그러니까 컨트롤 디자이너가 되기를 원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쪽에 이제 많은 도움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학원에 만약에 진학을 하신다면 아까 얘기해 드렸던 그런 공부들을 쭉 체계적으로 하실 수가 있을 거고 아니면 대학원 진학하기 전에 경험을 해보시고 싶으면 뭐 제어하시는 분들 이제 학부 연구생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랩에서 하는 대학원에서 하는 제어 연구들은 대부분 이런 것보다 아까 얘기 드렸던 그 뭐 최적 제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 이번 학기 배웠던 걸 좀 더 발전시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여기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 시험은 내일 모레 내일 모레 여기에서 모여서 보고요. 이 그리고 시험 그 오프라인으로 참석 못하시는 분들 메일 보내주셨는데 제가 하여튼 시험 전날까지는 어디로 접속하시면 되는지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맞춰도 되겠죠? 네.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여기서 수업 마치고 내일 모레 시험 시간에 뵙겠습니다.